아주 그 심도 있는 구체적인 얘기는 아마 오늘 발표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인 어떤 그 골격에 해당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뭐 아주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기획이 마련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거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중요한 주제, 즉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새로 정립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일종의 출발 신호탄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만큼 온당한 어떤 이 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 그건 저로서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만 어쨌든 현재의 수준에서 저의 그 능력이 허용하는 한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글을 썼는데요. 그거는 지금 직접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간단한 PPT를 준비를 해서 그걸로 대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I 시대가 챗GPT 때문에 이제 부쩍 사람들에게 이제 깊이 인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그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인간만이 하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출현했으며 더 나아가 인간보다 더 잘하기도 하는 이제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AI 기원, 그 용어의 기원은요, 지금 제가 문헌을 찾아봤더니 1956년 컴퓨터 과학자 존 메카시에 의해서 창안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가 근무하던 뉴햄프셔의 다트머스 대학 실험실에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언어를 쓸 줄 알고 추상과 개념들을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기계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출발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챗GPT만 가지고 보면 소위 스스로 자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지능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굉장히 정교한 수준의 계산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계산이 속도와 용량에서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일종의 통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알파고를 만든 데메스 허사비스의 최근의 인터뷰에서 허사비스가 한 말입니다. 현재는 이게 통계 알고리즘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챗GPT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그냥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 인간의 지시 없이 스스로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AI가 현재 수준에서는 생각하는 존재는 아니다. 즉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게 보입니다. 다만 오늘날 이 AI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일종의 제가 이제 정동 효과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인간의 도구가 됨으로써 인간의 행동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인간이 긴 시간을 들여서 굉장히 각계적으로 저마다 해결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모듈화된 정보로 변환해서 시간을 줄이고 더욱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인간 행동의 어떤 폭력적인 성격을 갖다가 걷잡을 수 없는 규모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SNS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I의 효과는 인간이 AI를 활용함으로써 벌어지는 효과입니다. AI가 독자적으로 만든 효과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인간에게 일종의 인지 과부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AI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강한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딥러닝은 인간의 신경망 회로의 움직임을 모방을 했고요.
이 신경망 회로의 움직임을 모방함으로써 그냥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발적 시행착오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했다가 틀리면은 다시 수정을 해서 도전을 하고 다시 수정을 하고 하는 끝없는 어떤 시행착오 학습인데, 이게 바로 인간이 그동안 지적 생명으로서 진화해 오던 이 방법적 기제를 그대로 모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I는 인간과 달라짐으로써가 아니라 인간을 닮음으로써 인간을 추월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AI의 도움으로 인간의 행동력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인간이 갖는 권리와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에 대해서는 이 권리와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게 AI는 지금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AI를 사용하는 인간에게 지금 권리와 책임의 문제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을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AI 수준에 근거해서 AI의 몫과 인간의 몫을 구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AI가 하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 사이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AI의 몫과 인간의 몫을 구별해보는 일입니다. 현재 수준, 그래서 제가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이긴 합니다만 현재 수준에서 모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표준적인 문장을 하나 골라봤어요. 그 표준적인 문장은 1960년대에 한국 작가로서는 가장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한 문체를 쓴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평가되고 있는 서정인 선생의 데뷔작 후송의 일부를 영어로 번역해 보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 주인공이 군의관을 찾아가서 후송 보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후송하고 보내주십시오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쓰던 쓰던 이 기술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중이는 이마에 땀을 씻으며 말했다. 어디가 아프시지요? 군의관은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다. 귀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나쁘니까, 귀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명이 들리니까 후송을 좀 보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전혀 해독에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만약 한영사전을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가정하고 한영사전 보고 이걸 영어로 번역해봐라 이러면은 그는 첫 문장에서 우선 띄어쓰기를 못할 겁니다. 띄어쓰기에 대한 인지가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와 동사를 나눌 수 없을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이 등장한 이유를 모를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 성중이는 이마에 땀을 씻으며 말했다. 이걸 뭐 하려고 등장시켰을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마에 땀을 씻으며 라고 하는 옛날식 문장을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마에 난 땀을 씻으며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이마에 땀을 씻으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고, 네 번째 문장에서는 사무적인 말투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좀 곤란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다라고 했을 때 물었다를 갖다가 입으로 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귀가 이상입니다 할 때 귀가를 갖다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전에다가 그냥 시키면 아마 상당히 큰 오류가 나겠죠. 근데 그러면 AI는 이걸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우리는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대목이, 왜냐하면 기본적인 인문학적인 정보를 갖다가 충분히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이 한국의 군대에서 이명 현상에 시달리는 한 장교가 자신의 이상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후방으로 후송을 가기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받고자 군의관과 대화를 나누는 광경임을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파악을 할 거고, 그럼으로써 주인공의 신경증적 불안에 시달리는 모습과 그의 무관심한 군의관의 사무적인 태도를 대조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어법의 변화에
를 헤아리며 오타가 났네요. 이마에 맺힌 땀을 씻는 동작을 이마에 땀을 씻었다라고 표현해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제가 실제로 시켜봤습니다. 네이버 파파고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후송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send me a draft라고 뭐 특별히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song said wiping his sweat from his forehead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That's all I can hear. 귀가 이상입니다. 이랬더니 그게 내가 들은 전부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요 밑에 그 원문이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파파고 선생은 약간 좀 AI의 능력이 모자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빙에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비슷한 오류가 났습니다. Please evacuate. 이게 상당히 모호한 문장이죠. 그냥 후상 보내달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It's more than homecoming.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거의 파악을 못하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챗GPT한테 그 번역을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첫 문장에 후송 보내달라는 걸 안부 전해달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물론 맨 마지막 문장은 다른 두 AI는 틀렸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걸 봐서 실험 결과에 비추어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보건대 현재적 수준에서 AI는 아직 인간의 능력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AI를 보조도구로 쓸 수는 있겠으나 스스로 그 도구의 지원을 계속 검토하고 점검하면서 교정을 하는 수고를 들여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어진 어떤 사태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된 그 번역가는 자신이 파파고의 도움을 분명히 받긴 받았겠지만은 이 파파고가 해준 번역을 갖다가 수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너무 빠른가요? 굉장히 시간이 안 가고 있네요. 거의 AI 수준으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현재적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 차원에서 AI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무이하다고 간주된 하나의 창조적인 식구를 갖다 놓고 이걸 한번 번역을 해봐라 했습니다. 이거는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에 나오는 하나의 식구입니다. 그 식구는 그냥 제가 읽으면 Le Vancelève, Il faut tenter de vivre 이런 식구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식구는 누가 두 번 다시 쓰면은 그건 표절이 됩니다. 두 번째로 쓰면. 심층무는 근데 이게 이 식구가 왜 대단하냐면은 심층무는 밑에 제가 쓴 대로 Il fait du vent, il faut vivre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발레리의 식구에서는 글자들이 다른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심층무는 이겁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 한다. 이거죠. 뭐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긴 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왜 살아요? 바람이 분다 죽어야 한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발레리 선생은 바람이 분다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와서 중간에 점점점이 있잖아요. 뭔가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뭔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런데 이걸 표충문에서는 완전히 다른 걸로 바꾸셨어요. Le Vancelève, il faut tenter de vivre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뭔가가 있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번역가들이 이걸 번역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하셨어요. 심층문은 바람이 분다 살아야 한다 이거지만 번역문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박은수 선생은 바람이 인다 살아보도록 해야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는 바깥에서 바람이 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바람이 인다는 바람이 스스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김현 선생도 바람이 인다, 살려고 애써야 한다. 그래서 il faut tenter de vivre가 살아야 한다가 tenter de, 영어로는 try to입니다. try to가 들어감으로써 생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걸 살아보도록 해야지.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살려고 애써야 한다. 애쓰지 않으면 못 산다 이건가요? 어쨌든. 그리고 젊은 번역가, 뭐 젊지도 않습니다만 이제는 저보다 젊은 번역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텐데, 이 성기수 선생은 최근에 그 새 번역 시집을 내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그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람이 일어난다, 살아야겠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색깔구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하나 더 붙여봤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보자꾸다. 이 번역들은 이 발레리의 식구가 굉장히 창조적인 것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미리 전제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으로 전부 창의적으로 호응하려고 한 노력의 결과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가들은 나름대로 원시의 창조성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를 갖다가 자기도 거기에 만들어서 창의적인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다시 AI에게 번역을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불어를 제시하고 그랬더니 파파고는 바람이 분다,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챗GPT는 바람이 일어납니다.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번역입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번역을 했다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고요. 특히 2, 3번에 이 존댓말을 썼잖아요. 존댓말을 쓴 거는 이 시를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AI가. 근데 이 AI가 사실 AI가 AI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남겨놓은 모든 인문학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고 전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발레리의 이 유명한 식구를. 그러니까 존댓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분다와 살아야 한다,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이 사이에 놓여 있는 미묘한 어떤 이 연동성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 빙만이 좀 어색한 번역이지만 바람이 거세지고 있으니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파고 번역과 이 챗GPT 번역은 두 개의 문장이 딱딱 떨어져 있습니다. 연관성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빙의 번역만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분다라고 번역한 것은 바람이 인다라고 하는 거하고 바람이 분다가 어떻게 다른가는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챗GPT가 번역한 바람이 일어납니다는 그냥 말 그대로 르방스 레브를 갖다가 기계적으로 번역한 겁니다. 이거는 가령 박운수 선생이나 김현 선생이 바람이 인다라고 했을 때 바람의 어떤 내발성, 스스로 움직이는 내발성을 거의 이해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번역들은 아주 실망스럽다. 우선 존칭으로 번역한 건 해당 번역가가 지금 AI를 가리키는 겁니다. 발레리 식구에 대한 인문학적 정보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적 수준에서 번역가들의 정보가 꽤 빈약하게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음 두 문장 모두에 대해 번역은 거의 축자적 번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바람이 일어납니다는 바람이 인다라는 번역과 같은 것이 아니다. 즉 바람이 일어납니다는 슬르베라고 하는 동사의 사전적인 뜻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대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 빙의 번역만이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데 잠잠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표현은 시적인 느낌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깁니다. 예,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새 번역가가 마치 합의를 본 듯이 제시한 똑같이 번역했죠.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사전의 뜻을 기계적으로 대입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창조적인 구문, 즉 문학은 AI가 아직은 번역하기가 굉장히 아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번역하기가 힘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을 낳게 합니다. 왜 그런가? AI의 관점과 번역가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번역에 대한 인간의 개념은 어떤 낯선 언어를 갖다가 다른 언어로 정확하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상호 호환성을 증대시키는 일입니다. 즉 낯선 것을 낯선 것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번역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번역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즉 호환성의 추구가 인간이 생각하는 번역이라면 AI는 완벽한 번역을 추구합니다. 바로 이로부터 인간은 번역상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상의 다양한 변이가 일어나면 그것 나름의 고유한 가치들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거듭 이것이 번역이 부족하다. 그래서 번역의 부족 부분을 메꾸어 가면서 최종 어떤 그 완성된 결과물을 갖다가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은 AI가 지금 이 비약적인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인간으로부터 챙겨온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실제적으로 인간이 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줍니다. 그것을 저는 최근에 이 알파고의 개발자인 데미스 허서비스가 굉장히 유명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유명해졌는데요. 그게 바로 알파폴드라고 하는 겁니다. 알파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알파폴드는 뭐냐면은 생체 내 단백질 접합 구조를 밝히는데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이 2억 개에 달하는 현재 알려져 있는 거의 모든 단백질들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해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고도화된 단백질 디자인은 여태 존재하지 않았던 단백질까지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네이처에서 쓰고 있더군요. 어떤 분이. 이 정도로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대단한 프로그램의 기본 발상은 뭐냐? 바로 생물학에 있어서 오래된 고전적인 견해인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아무리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인 어떤 시행착오 학습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지속적인 시행착오 학습을 통해서 AI가 만들어낸 것은 최고도로 정교화된 패턴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AI의 학습의 방법은 인간과 AI가 지금 공통적인 것은 자발적인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식을 추구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AI는 패턴을 거듭하면서 일탈되는 것들을 자꾸 메꿉니다. 패턴을 갖다 더 정교함으로써. 그래서 지금 시그마 N1에서 무한까지 패턴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일탈들을 없애는 게 AI의 방법입니다. 즉 최고도로 정밀한 패턴을 구축함으로써 일탈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면서 완벽한 지식을 획득합니다. 그러면 이때 각각의 그 실제의 일탈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은 전부 구조 속으로 수렴이 됩니다. 반면 인간은 이 시행착오 학습을 통해서 다른 걸 합니다. 일탈들을 통해서 패턴을 형성하는 게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가령 우리 인간들이 삶을 살면은 어떤 법에 근거하게 돼 있죠. 법은 인간들의 행동을 갖다 통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른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우리를 억압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른 일을 함으로써 좀 더 뭡니까? 민주화된 법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령 예전에는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 원칙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런 것이 원래의 이 인간 삶을 갖다가 지배해왔던 뭡니까? 뭐 자유라든지 평등 이런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가 일어납니다. 그럼 문제 제기가 일어나면은 바로 성에 관한 사람들의 견해가 완전히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법도 바뀝니다. 이 얘기는 인간들이 하는 행동은 똑같은 시행착오 학습이지만 AI가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극세밀 수준의 일탈들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존 패턴을 부수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기능들이 구조에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들의 이상과 기능들의 그 고장이죠. 기능들이 고장나고 변이가 생기는 것이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AI와 인간의 지향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AI는 완벽성을 지향을 한다면 인간은 창의성을, 새로움을 지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은 인간에게 내장된 본능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면 AI가 인간을 갖다가 모방을 해서 실제로 정말 인간처럼 되려고 해서 새로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때 AI는 오류를 자발적으로 범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일탈들에서 이걸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이것이 새로운 것의 어떤 그 가능성이구나 이런 걸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이 그동안 지나온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은 지적 생명의 조건은 유한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파괴를 할 수 있는 존재만이 점점 진화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I도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AI가 등장했을 때 그거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가 쓴 바이센터니얼 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AI가 인간이 되고 싶어서 되고 싶어 하는데 정말 인간이 되고 싶으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200살 살고 죽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되풀이하면서 종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만약 그때에 대해서 이제 AI가 그 정도까지 지나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면은 AI의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관계를 갖다가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서로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것을 상호 참조를 통한 공진화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남영두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토론해가면서 정비를 해야 할 것이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